마음의 주인이 되는 법, 당신의 잠재의식에 명령하는 기술. 안녕하세요. 지혜의 길을 탐험하는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진 거인의 힘을 깨우는 여정을 시작하기 전, 이 이야기가 당신의 주변 누군가에게 작은 빛이 될 수 있다고 느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그 긍정의 에너지를 나누어 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이 이야기를 듣는 내내 당신의 마음에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우리 안의 정원사와 정원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 우주 너머의 가장 먼 은하계에서부터 우리 앞에 가장 위풍당당한 참나무에 이르기까지 모든 창조물은 고요한 생각, 하나의 의도, 즉 잠재력이라는 광활한 밭에 심겨진 씨앗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당신이 경험하고 있는 당신의 삶, 당신의 건강, 당신의 풍요, 그리고 당신의 관계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그것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당신 마음의 비옥한 땅에 심겨진 씨앗들이 거둔 수확물입니다. 당신 안에는 두 가지 힘이 공존합니다. 바로 정원사와 정원입니다. 정원사는 당신의 의식입니다. 선택하고,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하며 종종 의심하는 존재가 바로 의식이죠. 정원사는 바깥 세상을 관찰하고 어떤 씨앗이 가장 적합할지 결정합니다. 하지만 정원, 그 자체는 당신의 잠재의식입니다. 잠재의식은 절대적인 충성심을 가진 하인이자 무한한 비옥함을 지닌 땅이며 무엇보다도 순종적입니다. 이 정원은 씨앗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꽃을 심든 잡초를 심든 신경 쓰지 않죠. 정원사가 주는 씨앗을 받아 생명의 모든 고요한 힘을 사용하여 그것을 자라게 하는 것이 유일하고 신성한 기능입니다. 위대한 비밀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무의식적인 정원사로 살아왔습니다. 세상의 바람에 실려온 두려움, 의심, 한계라는 씨앗들이 우리 정원에 무방비로 떨어지도록 내버려 두었죠. 그리고는 우리의 삶, 즉 수확물을 바라보며 왜 이렇게 잡초만 무성한지 의아해합니다. 이 여정은 당신 안에 잠든 정원사를 깨우기 위한 것입니다. 당신이 어떤 생각을 키울지 선택하는 능력에 내재된 거대한 힘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당신은 잠재의식이 정복해야 할 낯선 힘이 아니라 당신의 가장 충실한 동맹임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현실과 싸울 필요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저 더 나은 청사진을 제공하기만 하면 됩니다. 당신 마음의 토양은 준비되었습니다. 당신 미래의 수확은 바로 지금 당신이 심기로 선택한 씨앗에 달려 있습니다. 제1장 마음속의 내전, 자기 파괴의 기원. 우리 모두는 이 역설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다. 인간 경험의 중심에 존재하는 이상하고 좌절스러운 모순을 말입니다. 의식의 모든 힘과 명료함으로 목표를 세웁니다. 내일부터 건강하게 먹을 거야. 이번 달엔 월급의 20%를 저축하겠어. 결정은 명확하고 의도는 순수합니다. 선장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진실의 순간이 오면 보이지 않는 힘, 내면의 파괴자가 조타를 장악하는 것 같습니다. 아침에는 설탕을 거부했던 손이 밤이 되면 자기도 모르게 과자 상자 바닥을 긁고 있습니다. 저축하리라 맹세했던 돈은 충동구매로 사라지고 이대한 프로젝트는 갑작스럽고 극복할 수 없는 게으름의 희생양이 되어 서랍 속에 잠들어 있습니다. 당신은 몇 번이고 자기 자신을 배신하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내리는 결론은 종종 고통스럽고 자기 비판적입니다. 나는 의지력이 없어. 나는 규율이 부족해. 내 안에 무언가가 고장났어. 하지만 만약 제가 당신의 의지력은 완벽한 상태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당신의 규율이 문제가 아니라고 말한다면요? 문제가 당신의 약점이 아니라 당신이 지금 내전의 한가운데에 있고 심지어 그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마음속 내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투쟁을 정의하는 갈등이며 우리가 원한다고 말하는 것과 우리의 깊은 프로그래밍이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는 것 사이의 전투입니다. 자기 파괴가 왜 일어나는지 이해하려면 우리 마음이 통일된 왕국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것은 두 개의 군대에 의해 통치되는 영토입니다. 근본적으로 다른 성격, 무기, 전략을 가진 두 힘이죠. 첫 번째 군대는 당신의 의식입니다. 정예 부대이자 특수작전 사령부입니다. 그 장군은 의지력이며 무기는 논리, 이성, 그리고 계획입니다. 작지만 뛰어난 군대죠. 대낮에 활동하며 단기간에 집중력과 노력을 발휘하는 위협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군대의 가장 큰 약점은 쉽게 지친다는 것입니다. 에너지가 유한하며 모든 결정과 저항 행위로 고갈됩니다. 두 번째 군대는 당신의 잠재의식입니다. 의식이 정예 사령부라면 잠재의식은 광대하고 고대부터 존재했으며 셀 수 없이 많은 병사를 거느린 군대입니다. 그 원수는 습관과 믿음이며 무기는 감정, 상상력, 그리고 자동화된 패턴입니다. 이 군대는 결코 잠들지 않습니다. 그림자 속에서 활동하며 논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직 프로그래밍만을 이해하죠. 수년 전에 각인된 전투 계획을 절대적인 충성심과 무자비한 효율성으로 실행하는 것이 유일한 지침입니다. 여기에 바로 내전의 근원이 있습니다. 자기 파괴는 작고 의식적인 장군인 의지력이 거대하고 자동화된 습관 군대에 깊이 프로그램된 명령의 정면 공격을 감행하기로 결정할 때 발생합니다. 당신이 의식적으로 나는 부자가 될 거야 라고 결심했지만 잠재의식 군대의 근본적인 프로그래밍이 돈은 나쁘고 부족한 것이라면 전투는 불가피합니다. 당신의 작은 의지력 사령부는 한동안 용감하게 싸울 수 있지만 결국 지치게 됩니다. 그리고 지쳤을 때 결코 피로를 모르는 거대한 습관의 군대는 그저 행진을 재개하여 당신을 익숙한 결핍의 영토로 되돌려 놓을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불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것은 완벽하게 순종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당신, 즉 의식적인 장군이 지금 내리는 명령보다 더 오래되고 깊은 명령에 복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적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더 오래된 버전의 당신 자신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더 많은 노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더 세게 싸운다고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교전 규칙을 이해하고 전략을 바꿈으로써 이기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규칙은 직접적인 충돌에서는 감정이 항상 논리를 이긴다는 것입니다. 의지력은 차가운 힘입니다. 하지만 잠재의식의 습관은 결핍에 대한 두려움, 미루는 것의 안락함 같은 뜨겁고 강력한 감정의 에너지로 움직입니다. 이 전투에서 잠재의식은 항상 에너지 우위를 점합니다. 두 번째 규칙은 습관은 고립된 결정보다 1000배는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결정은 단 하나의 사건입니다. 하지만 습관은 수천 번의 반복으로 당신의 뇌에 파인 참호, 즉 신경 경로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결정이라는 한 명의 병사가 당신의 오래된 습관이라는 요새화된 참호를 공격하려는 시도는 성공할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쟁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싸움을 멈추는 것, 급진적인 무언가를 함으로써 이길 수 있습니다. 승리는 대결이 아니라 재협상을 통해 옵니다. 휴전을 선포하고
적진으로 걸어 들어가 그들의 장군을 이해하고 새롭고 더 나은 전투 계획을 주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속 군대와 평화협정을 맺는 연습을 해봅시다. 이것은 잠재의식을 패배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해하고 협력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연습, 전장지도 그리기입니다. 어떤 전략이든 첫 단계는 지형을 아는 것입니다. 일기장을 펴고 지금 당신의 삶에서 가장 큰 내전이 벌어지고 있다고 느끼는 영역을 하나 선택하십시오. 건강, 재정, 생산성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페이지 중앙에 선을 긋습니다. 왼쪽 열에는 의식적 장군의 명령을 적습니다. 그 영역에서 당신이 의식적으로 설정하는 의도와 목표를 적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일주일에 4번 운동하고 싶다. 이 프로젝트를 미루는 것을 멈추고 싶다. 오른쪽 열에는 잠재의식 군대의 실제 행동을 적습니다. 판단 없이 실제로 일어나는 일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결국 체육관에 한 번 간다. 프로젝트 대신 소셜미디어를 2시간 동안 한다. 이제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오른쪽의 각 실제 행동 아래에 그 행동을 유발하는 믿음이나 감정을 식별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소파에 머물라는 명령을 내리는 잠재의식적 믿음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운동은 버리다. 또는 나는 너무 피곤해라는 믿음일 수 있습니다. 미루는 행동을 유발하는 감정은 무엇일까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나 완벽하게 해내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일 수 있습니다. 이 지도는 문제가 당신의 의지력 부족이 아니라 2개의 상반된 명령 사이의 갈등이라는 것을 잔인할 정도로 명확하게 보여줄 것입니다. 두 번째 연습, 적장과의 인터뷰입니다. 당신의 자기 파괴적인 행동은 악의적인 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종종 시대에 뒤떨어진 보호자입니다. 현재의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과거 전쟁의 지도를 여전히 사용하고 있는 늙은 장군이죠. 우리는 그와 대화할 것입니다. 이 목록에서 자기 파괴적 행동 중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이제 일기장에 그것과의 인터뷰를 작성합니다. 그것을 의인화하고 원한다면 이름도 붙여주세요. 그리고 친절하고 호기심 어린 질문을 던져보세요. 친애하는 미루기 씨, 당신이 여기 있다는 걸 알아요. 당신은 나를 무엇으로부터 보호하려고 하나요? 만약 내가 지금 이 프로젝트를 시작한다면 당신이 상상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무엇인가요? 프로젝트가 완벽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나요? 떠오르는 답을 적어보십시오. 당신의 가장 비이성적인 행동 뒤에 숨겨진 비록 왜곡되었을지라도 보호적인 논리에 놀라게 될 것입니다. 미루기는 이렇게 답할지도 모릅니다. 나는 당신을 비판으로부터 보호하고 있어요. 프로젝트를 시작하지 않으면 비판받을 일도 없죠. 끝내지 않으면 불완전할 일도 없고요. 이 연습은 파괴자를 적으로부터 오해받은 동맹으로 변화시킵니다. 그것은 당신의 현재 목표와 일치하는 새로운 임무, 새로운 역할을 그에게 부여할 수 있는 첫걸음입니다. 자기 파괴는 약함의 신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면의 갈등, 즉 의식적인 욕망과 잠재의식적인 프로그래밍 사이의 불일치의 신호입니다. 전쟁은 당신 자신과 더 세게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휴전을 선포하고 양측의 이유를 이해하고 마침내 2 군대를 하나의 새로운 깃발 아래 통일함으로써 승리하는 것입니다. 제2장 거짓된 명령의 기원. 당신의 인생 각본은 어떻게 쓰였는가? 우리가 태어나서 첫 7년 동안 우리의 마음은 성인일 때와는 근본적으로 다르게 작동합니다. 우리의 뇌는 주로 세타 뇌파 상태에서 기능하는데 이것은 최면과 유사한 깊은 수용 상태입니다. 이 시기에는 우리의 의식적이고 비판적인 마음,
즉 문지기가 아직 완전히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세상을 분석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흡수합니다. 아이가 듣는 모든 말, 느끼는 모든 감정, 관찰하는 모든 행동은 의견이 아니라 현실이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진실로서 잠재의식이라는 하드드라이브에 직접 기록됩니다. 당신은 초학습 상태에 있는 심령 스펀지와 같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첫 프로그래머는 당신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들, 바로 당신의 가족입니다. 부모님이나 양육자는 최고의 의도를 가지고 당신 잠재의식 계획의 첫 번째 건축가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두 가지 주요 채널을 통해 자신들의 삶의 사용 설명서를 당신에게 전달했습니다. 첫 번째는 언어적 프로그래밍입니다. 당신이 반복적으로 들었던 문구들은 당신의 순종적인 마음이 의문 없이 받아들인 명령, 즉 법령이 되었습니다. 조심해, 넘어질라 또는 세상은 위험한 곳이야 같은 말을 계속 들었다면 당신의 잠재의식은 삶이 위협이며 안전은 무행동에 있다는 프로그램을 설치했습니다. 돈이 나무에서 열리는 게 아니야 라는 말을 들었다면 결핍의 프로그램이 설치되었습니다. 당신의 슬픔에 남자는 우는 거 아니야 라는 말이 뒤따랐다면 당신은 특정 감정을 억압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프로그래밍 형태인 비언어적 프로그래밍, 즉 모델링은 무한히 더 강력했습니다. 그것은 부모님이 당신에게 하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들이 하는 것을 본 것입니다. 아이는 어떤 설교보다도 가정의 감정적 분위기에서 더 많은 것을 배웁니다. 부모님이 문제에 차분하게 대처하는 것을 보았나요? 아니면 불안하게 대처하는 것을 보았나요? 그것이 역경에 대한 당신의 기본 프로그래밍이 되었습니다. 존중을 기반으로 한 관계를 보았나요? 아니면 갈등을 기반으로 한 관계를 보았나요? 그것이 사랑에 대한 당신의 원형이 되었습니다. 돈에 대한 가정의 에너지는 어땠나요? 감사의 에너지였나요? 아니면 끊임없는 걱정의 에너지였나요? 그것이 당신의 풍요 자석의 주파수가 되었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말뿐만 아니라 그들의 존재 상태를 흡수했습니다. 이 프로그래밍이 비록 제한적이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거의 악의가 없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의 부모님은 그들 자신이 배웠던 규칙, 그들에게 효과가 있었던 생존 전략을 당신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그것이 당신을 보호하는 최선의 지도라고 믿으며 그들이 가진 지도를 당신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집을 떠나면 프로그래밍은 계속됩니다. 사회 시스템이 그 각본을 강화하고 새로운 층을 추가합니다. 교육 시스템은 우리에게 창의적인 질문보다 정답을 가치 있게 여기도록, 선생님의 빨간 펜으로 상징되는 실수를 두려워하도록, 그리고 우리 자신의 내적 만족보다 외부의 인정에 목매도록 가르칩니다. 한국의 많은 분들이 아마 이 지점에서 깊이 공감하실 겁니다. 우리 사회는 유독 정답과 실패하지 않는 것을 강조해왔으니까요. 그리고 미디어, 광고, 소셜 네트워크와 같은 문화적 매트릭스가 그 작업을 마무리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인정받고 행복해지기 위해 어떻게 보여야 하고 무엇을 가져야 하며 어떻게 느껴야 하는지에 대한 수천 개의 제안으로 우리를 폭격합니다. 우리가 계속 소비하도록 영원히 불만족스럽게 느끼도록 우리를 프로그램합니다. 이 모든 목소리, 즉 부모, 교사, 그리고 문화의 목소리가 융합되어 우리 내면 생활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우리 대화의 주된 시나리오 작가인 내면의 비평가가 탄생합니다. 내면의 비평가는 과거의 모든 권위 있는 목소리가 내면화된 것입니다. 그것의 원래 기능은 사실 보호적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 엄마가 화내실 거야 라고 말했던 목소리는 당신이 고통과 거절을 피하도록 돕고 부족 내에서의 생존을 보장하려 했던 것입니다.
비극은 이 보호자가 당신이 성장했다는 사실을 결코 통보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전히 낡은 어린 시절의 소프트웨어로 작동하며 당신을 실패로부터 보호하려는 겁먹은 5살 아이처럼 대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그것은 당신의 성장을 방해하고 당신의 위험 감수를 제한하며 당신을 안전이라는 새 장 안에 가둡니다. 한때 당신을 보호했던 목소리가 당신의 간수가 된 것입니다. 넌 충분하지 않아 라고 말하는 내면의 대화를 들을 때 당신은 진실을 듣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메아리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 교사, 과거의 상처가 남긴 메아리, 그리고 해방은 당신이 그 메아리를 믿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행위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당신의 각본을 고고학적으로 탐사해 봅시다. 이 연습들은 비난이 아닌 이해를 위한 것입니다. 이해는 해방의 첫걸음입니다. 첫 번째 연습, 목소리의 메아리 추적입니다. 일기장에 당신 자신이나 삶에 대해 가장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부정적인 믿음 세계에서 5개를 나열하십시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성공은 남들의 목이야. 사람들을 믿을 수 없어. 같이 말이죠. 이제 각 믿음에 대해 눈을 감고 그 문구를 천천히 자신에게 반복하며 이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이것은 원래 누구의 목소리지? 아버지의 목소리인가? 어머니의? 선생님의? 논리적인 답을 찾지 말고 처음 떠오르는 이미지, 기억 또는 감각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종종 당신은 그 프로그램의 출처를 식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각 믿음 옆에 당신이 식별한 이름이나 출처를 적으십시오. 이 간단한 행위는 분리를 만들어냅니다. 당신은 그 믿음이 당신의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설치된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 연습, 당신 부족의 불문율 찾기입니다. 모든 가족은 생존과 인정을 위한 보이지 않는 규칙을 가진 부족입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계속해서 이 규칙들을 따르고 있습니다. 당신의 원가족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감정, 성공, 갈등과 같은 영역에 대해 어떤 불문율이 있었나요? 예를 들어, 당신의 집에서는 어떤 감정이 허용되었나요? 기쁨은 아마도 허용되었겠지만, 분노, 슬픔, 두려움과 같은 감정은 금지되거나 불편하게 여겨졌나요? 당신의 집안에서 내려온 최소 3가지의 불문율을 적어보십시오. 당신의 현재 많은 어려움이 이 오래된 규칙과 당신의 성인으로서의 욕망 사이의 갈등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연습, 반환의 의식입니다. 이것은 강력한 상징적 해방 의식입니다. 당신이 식별한 가장 고통스럽고 제한적인 믿음을 하나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의 출처에게 결코 보내지 않을 편지를 쓰십시오. 첫째, 당신의 고통, 분노, 좌절을 모두 표현하십시오. 둘째, 이해의 관점에서 한 문단을 써보십시오. 당신이 나에게 이 믿음을 물려준 것은 당신 자신의 경험과 두려움에 기반하여 나를 보호하는 당신만의 방식이었음을 이해합니다. 마지막으로 주권을 되찾는 행위로 편지를 끝맺으십시오. 사랑과 존경을 담아 이 믿음을 당신에게 돌려드립니다. 이것은 더 이상 나에게 쓸모없고 내 것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나는 의식적으로 나 자신의 규칙과 법령을 쓰기로 선택합니다. 편지를 쓴 후 그것을 소리내어 읽고 안전하게 태우거나 아주 작은 조각으로 찢으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그 낡은 코드의 무게에서 해방되는 자신을 느껴보십시오. 당신의 잠재의식 각본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지만 그것을 다시 쓰는 것은 당신의 책임입니다. 당신은 과거를 바꿀 수 없지만 바로 이 순간 당신 자신의 주권적인 선택에
기반한 새로운 막을 쓰기 시작할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3장 상상력 대 의지력, 역효과의 법칙. 우리는 종종 의지력이라는 칼로 무장하고 잡초를 힘으로 뽑아내려 합니다. 나는 더 이상 결핍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거야. 걱정을 멈춰야 해. 나는 억지로라도 자신감을 가질 거야 라고 스스로에게 군대식 규율로 말하죠. 충분한 노력과 투쟁으로 정신적 패턴을 제압할 수 있다고 믿으며 우리 자신의 마음과 격렬한 전투를 벌입니다. 그리고 거에 항상 비참하게 실패합니다. 생각과 싸울수록 그 생각은 더 강해집니다. 어떤 감정을 느끼도록 억지로 강요할수록 그 감정은 더 잡히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는 지치고 좌절하며 우리에게는 변화할 의지력이 부족하다고 확신하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의지력의 부족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잘못된 도구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엔진실에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언어로, 심지어는 정반대의 효과를 일으키는 언어로 말하려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심리학자 에밀 쿠에는 이 현상을 완벽하게 설명하는 마음의 근본 법칙을 공식화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역효과의 법칙입니다. 이 법칙은 의지와 상상력이 충돌할 때 예외 없이 항상 상상력이 이긴다고 말합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바닥에 놓인 길이 10m, 너비 1m의 나무 판자를 상상해 보십시오. 떨어지지 않고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걸을 수 있을까요? 물론 아주 쉽게 걸을 수 있습니다. 의지력이 거의 필요 없죠. 이제 그 똑같은 판자가 200층 건물 옥상 사이에 놓여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걸을 수 있을까요? 건너가려는 당신의 의지, 즉 의식적인 욕망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의 상상력이 방정식에 들어왔습니다. 당신은 추락, 허공, 끔찍한 끝을 상상하기 시작합니다. 억지로 걸으려고 노력할수록 떨어지는 이미지는 더욱 생생해집니다. 실패에 대한 당신의 상상력이 성공에 대한 당신의 의지를 마비시키는 것입니다. 갈등은 시작되었고 상상력은 항상 이길 것입니다. 이 원리는 우리 삶의 모든 측면에 작용합니다. 억지로 잠을 자려고 하면 당신의 상상력은 뒤척이는 당신의 이미지로 가득 차고 그 결과는 불면증입니다. 잊어버린 이름을 억지로 기억해내려 하면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포기하고 노력하기를 멈췄을 때야 비로소 그 이름이 갑자기 떠오릅니다. 투쟁, 강제적인 노력, 긴장은 의식적인 선장의 언어입니다. 하지만 잠재의식은 힘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훨씬 더 미묘하고 고대적이며 강력한 언어, 즉 잠재의식의 모국어에 반응합니다. 엔진실과 효과적으로 소통하고 싶다면 선장의 언어로 명령을 외치는 것을 멈추고 선원들의 모국어로 속삭이기 시작해야 합니다. 이 언어는 세 가지 주요 요소로 구성됩니다. 첫째는 이미지와 상징입니다. 잠재의식은 그림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언어 이전의 것입니다. 제가 당신의 집에 대해 생각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면 이미 늦었습니다. 당신의 집 이미지가 이미 나타났을 테니까요. 잠재의식은 부정어를 잘 처리하지 못합니다. 나는 아프고 싶지 않아 라고 말하면 잠재의식이 받는 이미지는 아픔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각화가 그토록 강력한 이유입니다. 두 번째 요소는 느낌과 감정입니다. 느낌은 생각의 씨앗을 싹트게 하는 물입니다. 잠재의식은 감정적인 마음입니다. 100만 달러가 있는 은행 계좌에 정신적 이미지를 가질 수 있지만 만약 당신이 불안을 느낀다면 잠재의식이 받는 메시지는 100만 달러가 아니라 불안과 결핍입니다. 감정은 명령을 확인하는 서명과 같습니다.
감정적 충전이 없는 이미지는 힘이 거의 없지만 흐릿한 이미지라도 기쁨, 평화 또는 감사의 느낌으로 충전되어 있다면 그것은 최우선 순위의 명령입니다. 세 번째 요소는 이야기와 은유입니다. 잠재의식은 서사를 사랑합니다. 간단한 이야기는 의식의 비판적 필터를 우회하여 강력한 아이디어를 직접 심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유와 신화가 수천 년 동안 가장 강력한 교육 도구였던 이유입니다. 당신이 이야기를 들을 때 당신의 의식은 긴장을 풀지만 잠재의식은 그 메시지를 흡수합니다. 당신의 삶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를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것은 당신의 내면, 각본을 다시 쓰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미지, 느낌, 그리고 이야기.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할 언어입니다. 그리고 이 언어를 사용하게 해주는 능력은 바로 상상력입니다. 우리는 종종 상상력을 유치한 현실 도피의 한 형태로 여깁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와 정반대입니다. 훈련된 방식으로 사용될 때 상상력은 현실로부터의 도피가 아닙니다. 그것은 미래의 현실이 단조되는 작업장입니다. 모든 달이, 모든 교향곡, 모든 사업은 누군가의 상상 속에서 이미지로 먼저 존재했습니다. 상상력은 의지와 믿음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기 때문에 마스터키입니다. 의지로 결과를 강요하려 할 때 당신은 현재의 프로그래밍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상력을 사용할 때 당신은 단순히 새로운 청사진을 만듭니다. 의식은 그것을 그냥 상상하는 것으로 등록하고 저항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 경험과 상상된 경험을 구분하지 못하는 잠재의식은 그 청사진을 새로운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즉시 그 이미지를 당신의 물리적 현실로 바꾸기 위해 일하기 시작합니다. 상상력의 가장 강력한 사용법은 소원이 이루어진 느낌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을 상상하지 마십시오. 마지막 장면을 상상하십시오. 당신의 소원이 이미 기정사실인 것처럼 상상하십시오. 취직하는 것을 상상하지 말고 성공적인 첫 달 근무 후 축하하는 것을 상상하십시오. 돈을 버는 것을 상상하지 말고 그 돈이 이미 당신에게 준 안정과 자유를 즐기는 것을 상상하십시오. 목표는 자연스러움의 느낌을 생성하는 것입니다. 소원이 이루어진 감정을 자연스러운 현재 상태로 느낄 수 있을 때 당신은 잠재의식을 설득한 것입니다. 당신은 씨앗을 심고 확실함의 느낌으로 물을 준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성장은 자동적입니다. 제4장 과학적 기도의 기술 자기암시. 이제 우리는 잠재의식의 새로운 청사진을 심는 가장 직접적이고 강력한 도구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조셉 머피는 이것을 과학적 기도라고 불렀습니다. 이 용어에 대해 매우 명확해야 합니다. 이것은 전통적인 종교적 의미의 기도가 아닙니다. 외부의 신에게 간청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법칙, 즉 정확한 방법을 따르기 때문에 과학적입니다. 이것은 자기 암시의 기술을 최고 잠재력으로 끌어올린 것입니다. 자기 암시는 당신이 잠재의식의 비옥한 토양에 심고 싶은 아이디어, 즉 씨앗을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행위입니다. 그것은 당신 스스로가 당신의 가장 영향력 있는 프로그래머가 되는 과정입니다. 원리는 간단하지만 그 힘은 무한합니다. 충분한 빈도로 반복되고 충분한 감정으로 충전된 모든 제안은 결국 잠재의식에 의해 받아들여져 믿음이 됩니다. 그리고 일단 믿음이 되면 그 충실한 하인인 잠재의식은 당신의 현실에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 모든 힘을 다할 것입니다. 자기 암시는 피상적인 긍정적 사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내면 각본을 다시 쓰는 외과적 기술입니다.
자기 암시나 확언이 진정으로 효과적이려면 일련의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이 원칙들을 무시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확언이 실패하는 이유입니다. 첫 번째 원칙은 단순성과 명료성입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아이와 같아서 복잡함, 긴 문장 또는 추상적인 개념에 잘 반응하지 않습니다. 명확하고 간결하며 직접적인 명령이 필요합니다. 나는 재정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다각적인 전략을 개발하는 과정에 있다. 와 같은 확언은 쓸모가 없습니다. 너무 길고 지적이라 잠재의식이 외면합니다. 대신 돈은 나에게 쉽고 끊임없이 흘러들어온다. 와 같은 확언이 무한히 더 강력합니다. 두 번째 원칙은 현재 시제입니다. 이것이 아마도 가장 흔한 실수일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욕망을 미래 시제로 표현합니다. 나는 부자가 될 것이다. 나는 그 직업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잠재의식에게 그 욕망을 미래에 두라는 매우 정확한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잠재의식은 오직 영원한 현재에서만 작동합니다. 그것에 각인시키려면 당신의 욕망이 이미 기정사실인 것처럼 확언을 공식화해야 합니다. 나는 이 될 것이다 가 아니라 나는이다. 나는 을 가질 것이다 가 아니라 나는 을 가지고 있다. 세 번째 원칙은 감정적 충전입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감정이 없는 생각은 물이 없는 씨앗과 같습니다. 문구를 1000번 반복할 수 있지만 기계적으로 한다면 거의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확언이 잠재의식에 침투하는 열쇠는 그 확언의 감정을 이미 사실인 것처럼 느끼는 것입니다. 확언을 반복하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그 느낌을 불러일으키십시오. 당신의 확언이 나는 성공한 사람이다라면 눈을 감고 이것이 지금 절대적으로 사실이라면 나는 어떻게 느낄까? 라고 자문해 보십시오. 아마도 평온, 자신감, 감사, 기쁨을 느낄 것입니다. 그 감정과 연결하고 그 감정이 당신의 몸을 가득 채우게 한 다음 그 감정 상태에서 확언을 반복하기 시작하십시오. 네 번째 원칙은 끈기입니다. 씨앗을 한번 심고 수확을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잠재의식 재프로그래밍은 일회성 행위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수십 년 된 낡은 프로그래밍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반복이 필요합니다. 낡은 제한적 믿음을 흙길의 깊은 바퀴 자국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새 차가 한번 지나간다고 해서 새로운 길이 생기지 않습니다. 새로운 길이 낡은 길보다 더 깊고 따라가기 쉬워질 때까지 매일매일 새로운 길 위를 달려야 합니다. 반복이 습관을 만들고 습관이 믿음이 됩니다. 이제 당신만의 강력한 확언을 만드는 연습을 해봅시다. 먼저 변화시키고 싶은 삶의 영역을 구체적으로 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목표를 짧고 명확한 현재 시제 확언으로 다시 쓰십시오. 예를 들어 나는 내 전문 기술에 더 자신감을 갖고 싶다는 목표는 나는 내일에 자신 있고 유능하다라는 확언이 됩니다. 여기에 감정적 충전을 더합니다. 나는 내일에 자신 있고 윤호하며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깊은 평온과 능력을 느낀다. 마지막으로 각인 의식을 통해 이 확언을 꾸준히 심어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조셉 머피가 자장가 기법이라고 부른 것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밤에 잠들기 직전 의식이 막 꺼지려는 그 졸린 상태에서 당신의 확언을 부드럽게 혹은 마음속으로 자장가처럼 반복하십시오. 수동적으로 부드럽게 하십시오. 믿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 아이디어를 흡수하는 수동적인 수용 상태에 도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잠들기 전 마지막 의식적인 생각이 당신의 확언과 그에 수반되는 느낌이 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잠재의식은
밤새 그 아이디어에 대해 작업할 것입니다. 이 의식을 매일 밤 끈기 있게 수행하십시오. 당신은 수년간의 프로그래밍을 되돌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인내심을 갖고 과정을 신뢰하십시오. 제5장 인생이라는 책을 치유하기, 과거를 다시 쓸 힘. 우리 각자의 잠재의식은 살아있는 책과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모든 경험, 모든 감정, 모든 결론이 기록된 책이죠. 문제는 이 책의 많은 페이지가 당신이 너무 어려서 그것들을 이해할 수 없었을 때 쓰였다는 것입니다. 그 페이지들은 상처, 두려움, 원망 또는 실패의 잉크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페이지는 당신의 마음이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실행하고 있는 잠재의식적 명령, 즉 법령이 되었습니다. 과거 배신의 한 페이지는 아무도 믿지마 라는 조용한 명령이 됩니다. 굴욕적인 실패의 한 페이지는 위험을 감수하지마. 넌 충분하지 않아 라는 법령이 됩니다. 고통스러운 상실의 한 페이지는 너무 많이 사랑하지마. 고통은 불가피하니까 라는 법칙이 됩니다. 이런 낡은 명령들이 당신의 시스템에 여전히 활성화된 채로 신뢰, 성공, 사랑의 미래를 건설하려는 것은 다이너마이트로 가득 찬 기초 위에 고층 빌딩을 지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조만간 낡은 프로그래밍이 폭발하여 당신의 새로운 구조물을 파괴할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과거가 돌에 새겨진 이야기처럼 바꿀 수 없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심리학과 영적 지혜가 우리에게 제공하는 가장 해방적인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과거의 사실을 바꿀 수는 없지만 그것들의 의미를 바꿀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의미를 바꿈으로써 당신은 그것들이 당신에게 미치는 힘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책을 치유하는 것은 페이지를 지우는 것이 아닙니다. 현명한 편집자가 되는 것입니다. 고통의 낡은 이야기의 새로운 장, 즉 당신에게 힘을 실어주는 새로운 결론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잠재의식 치유의 기술이며 세 가지 근본적인 다시 쓰기 행위를 통해 실천됩니다. 바로 용서, 실패의 재해석, 그리고 죄책감의 해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탐구하는 의미에서의 용서는 다른 사람을 용서해주기 위한 도덕적 행위가 아닙니다. 그들이 한 일을 용납한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용서는 신성한 이기심의 행위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당신 자신의 고통에 묶는 사슬을 끊는 행위입니다. 그것은 당신 스스로에게 마침내 자유로워지라는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용서함으로써 당신은 당신의 순종적인 마음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낡은 고통의 이야기는 더 이상 나의 초점이 아니다. 나는 이것으로 계속 고통받으라는 명령을 취소한다. 오늘부터 나는 평화를 선택한다. 두 번째 치유, 실패를 지혜로 재해석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중대한 실패는 두려움과 부적절함이라는 깊은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우리의 모든 미래 시도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 상처를 치유하는 것은 실패를 잊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다시 쓰는 것입니다. 파산한 회사는 실패가 아니라 당신의 집중 비즈니스 석사 학위였습니다. 끝난 관계는 실패가 아니라 당신이 파트너에게서 진정으로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준 훈련이었습니다. 실패를 재해석함으로써 당신은 잠재의식에게 새로운 이야기, 새로운 명령을 줍니다. 나는 실패했다. 그러므로 나는 실패자다가 아니라 나는 배웠다. 그러므로 나는 더 현명하고 강하다라는 새로운 명령을 말이죠. 세 번째 치유, 죄책감 해방입니다. 죄책감은 자신을 향한 원망입니다. 과거의 실수에 대해 계속해서 자신을 벌하는 행위죠. 죄책감으로부터의 해방은 부인이 아니라 연민과 수용에서 옵니다. 과거의 모든 순간에 당신은 그 당시에 가졌던 의식 수준, 지식,
그리고 감정적 자원으로 최선을 다했다는 근본적인 진실을 이해하는 데서 옵니다. 더 잘하는 법을 알았다면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자신을 용서하는 것은 당신의 순종적인 마음에 형기가 끝났다는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제6장 밤의 마음. 당신의 해결책 실험실. 당신이 거대한 제국의 왕에게 왕국을 바꿀 프로젝트를 발표하기 위해 개인적인 아련을 원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낮 동안 왕은 조언가와 신하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의식적인 왕, 즉 깨어있는 마음입니다. 접근하려 하면 당신의 메시지는 회의적인 고문들에 의해 논박당하고 거부될 것입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왕은 개인 침실로 물러갑니다. 궁정은 조용합니다. 왕이 깊은 잠에 빠지기 직전 그의 마음이 평온하고 수용적이며 홀로 있는 짧고 마법 같은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당신이 그의 귀에 당신의 메시지를 속삭일 수 있다면 그것은 필터 없이 직접 그의 의식 속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마음에 대한 완벽한 은유입니다. 24시간마다 2번, 문지기인 당신의 의식은 경계를 늦춥니다. 이것이 바로 재프로그래밍을 위한 황금 같은 순간이며 당신 잠재의식의 왕좌로 가는 직접적인 관문입니다. 바로 잠들기 직전과 잠에서 깨어난 직후의 그 졸린 상태입니다. 이 알파 또는 세타네파 상태에서는 의식의 비판적 활동이 최소화됩니다. 잠재의식으로의 문이 활짝 열리고 당신의 마음은 대단히 암시받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그때 심은 아이디어는 갓 갈아놓은 밭에 심은 씨앗과 같습니다. 우리는 종종 그 반대로 행동합니다. 잠들기 전 마지막 생각은 보통 걱정거리입니다. 우리는 부정적인 감정의 목욕탕 속에서 잠이 들고 잠재의식에게 밤새 작업할 더 많은 문제와 불안의 청사진을 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휴대폰을 잡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도로 암시받기 쉬운 마음에 세상 뉴스와 소셜미디어를 쏟아붓습니다. 우리 현실의 톤을 의식적으로 설정하는 대신 외부 세계의 혼란이 우리 잠재의식에 그날의 첫 명령을 내리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개의 일일 관문을 통제하는 것은 당신 자신의 마음에 대한 주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밤의 프로그래밍 기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확언을 위한 잠재의식 자장가입니다. 당신의 소망을 짧고 강력한 문구로 줄여 잠들 때까지 자장가처럼 반복하십시오. 나의 부에 감사합니다. 또는 나는 건강하고 평화롭다와 같이 말이죠. 핵심은 수동성입니다. 둘째, 시각화를 위한 밤의 영화관입니다. 이미 소원이 이루어진 행복한 결말 장면, 즉 10초짜리 짧은 정신적 영화를 투사하십시오. 단지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감각으로 그것에 몰입하고 감사, 안도, 기쁨과 같은 중심 감정을 느끼십시오. 그 장면 안에서 잠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셋째, 문제 해결을 위한 밤의 평의회입니다. 졸린 상태에서 당신의 문제를 현명한 상담가에게 하듯 간단히 제시하십시오. 내 잠재의식의 무한한 지성이여, 당신은 완벽한 해결책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이 문제를 당신에게 넘깁니다. 답을 보여줄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는 완전히 내려놓으십시오. 답은 종종 예상치 못하게 아침에 깨어날 때의 명확한 아이디어나 꿈 혹은 동시성을 통해 올 것입니다. 제7장 행복 습관 만들기. 기쁨이라는 명령. 우리는 행복이 목적지이며 특정 외부 조건이 충족될 때 주어지는 상이라는 거짓된 보편적 법령으로 프로그래밍되어 왔습니다. 승진하면 행복해질 거야. 완벽한 파트너를 찾으면 행복해질 거야. 이 믿음은 행복을 막대기 끝에 달린 당근처럼 만들어
항상 우리 앞에 있지만 결코 닿을 수 없게 만듭니다. 순종적인 마음의 관점에서 본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행복은 목적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습관입니다. 보상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조세 머피는 행복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상태이며 불행은 단순히 결함 있는 정신 프로그램을 설치한 결과라고 가르쳤습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의 기본 프로그램은 걱정과 불평입니다. 우리의 잠재의식은 우리가 가장 많이 연습했기 때문에 불행의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행복한 삶으로 가는 길은 외부 세계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불행의 습관을 제거하고 의도적으로 기쁨의 습관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분이 나쁠 때 억지로 미소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잠재의식에게 행복을 새로운 기본 상태로 선택하도록 가르치는 의식적인 훈련입니다. 신경과학도 아이디어를 지지합니다. 불평 대신 감사의 생각을 선택할 때마다 당신은 말 그대로 뇌를 재배선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생각 하나하나를 통해 행복의 신경학적 하드웨어를 구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적인 마음은 당신의 명령을 기다립니다. 당신의 습관적인 명령이 삶은 어렵고 스트레스가 많다라면 그것은 완벽하게 실행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나는 행복과 평화를 선택한다는 새로운 명령을 확신을 갖고 내리기 시작하면 그것은 똑같은 충실함으로 그것을 실행할 것입니다. 이 행복 습관을 만들기 위한 몇 가지 강력한 명령이 있습니다. 첫째, 아침의 선언입니다. 아침에 깨어나자마자 의식이 완전히 활성화되기 전에 심장에 손을 얹고 조용한 확신을 담아 말하십시오. 나는 오늘 행복을 선택한다. 나는 내 잠재의식에게 오늘 모든 사건을 나에게 평화와 기쁨을 가져다주는 방식으로 해석하라는 명령을 내린다. 이것은 선장이 그날의 첫 항의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둘째, 의식적인 정신적 식단입니다. 정신적 정크푸드를 계속 섭취하면서 행복 습관을 기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부정성에 대한 단식을 하십시오. 감각적인 뉴스에 대한 노출을 급격히 줄이고 불평에 참여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당신을 고양시키고 영감을 주는 사람들과의 교제를 추구하십시오. 셋째, 감사 앵커입니다. 감사는 행복의 느낌으로 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앵커는 특정 감정 상태에 즉시 접근하게 해주는 신경언어 프로그래밍의 도구입니다. 예를 들어, 오른손의 엄지와 검지를 모으는 제스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감사의 물결을 느낄 때마다 그 제스처를 수행하십시오. 반복하면 당신의 신경계는 그 제스처와 느낌 사이에 직접적인 연결을 만들 것입니다. 결국 스트레스의 순간에 단순히 그 제스처를 수행하는 것만으로도 즉시 감사의 상태를 활성화하고 당신의 생화학을 바꿀 것입니다. 제8장 무한한 지혜와의 연결. 당신의 마음을 신탁으로 무한한 지혜는 우주의 근원적인 지성입니다. 그것은 만물이 비롯되는 보편적인 마음, 의식의 장입니다. 이 지성은 당신과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실 당신의 잠재의식은 그것의 개별화된 표현입니다. 당신의 의식은 강력하지만 제한된 컴퓨터와 같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잠재의식은 그 네트워크 카드와 같습니다. 그것의 기능은 단지 지역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무한한 지혜라는 인터넷의 무한한 네트워크에 연결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연결이 꺼진 채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개인적인 경험이라는 제한된 데이터로만 작동합니다. 우리는 어떤 질문에 대한 답도 담고 있는 무한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의식적인 프로세서의 논리만으로 해결책을 찾으려 했습니다. 이 연결을 활성화하는 것은
단순한 개인용 컴퓨터에서 우주의 슈퍼컴퓨터에 접근할 수 있는 터미널로 업그레이드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통신은 논리적인 논문으로 도착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직관, 즉 조용한 확신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은 영감, 즉 어디선가 갑자기 나타나는 창의적인 해결책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것은 종종 당신의 의식이 해결할 수 없었던 질문에 대한 상징적인 답을 담고 있는 당신의 꿈속에서 나타납니다. 이 지혜에 접근하려면 질문하는 기술, 즉 신탁에게 묻는 기술을 배워야 합니다. 그 과정은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문제나 질문을 가능한 한 명확하게 정의하십시오. 둘째, 믿음의 상태에서 당신의 깊은 마음에 그것을 공식적으로 넘겨주십시오. 잠들기 직전 내 잠재의식의 무한한 지성이여 나는 이 도전을 넘깁니다. 당신은 이미 완벽한 해결책을 알고 있습니다. 그 해결책을 찾아 나에게 명확하게 드러내라고 명령합니다. 라고 말하십시오. 셋째, 절대적인 항복입니다. 요청을 한 후에는 완전히 내려놓아야 합니다. 걱정하거나 집착하는 것은 씨앗을 심고 5분마다 파헤치는 것과 같습니다. 제9장 두려움 정복하기. 당신 마음속의 영화감독 만성적인 심리적 형태의 두려움, 즉 불안, 걱정, 공포는 삶의 위대한 파괴자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위험을 감수하고 온전히 사랑하고 진실을 말하고 진정한 잠재력을 표현하는 것을 막는 힘입니다. 두려움은 우리 외부에 존재하는 실체가 아닙니다. 두려움은 정신적 영화입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의 상상력의 산물이며 당신의 놀라운 창조력을 파괴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파국적인 미래에 대한 영화를 쓰고 감독하고 주연을 맡습니다. 당신은 이 영화를 너무나 강렬한 감정으로 마음의 스크린에 반복해서 투사하여 당신의 몸과 잠재의식이 그것을 임박한 현실로 받아들이게 합니다. 두려움과 싸워서 이길 수는 없습니다. 어둠을 녹이는 유일한 방법은 빛을 켜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생각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대체의 법칙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순수한 의지의 행위로 어떤 것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멈출 수는 없지만 의식적으로 다른 것에 대해 생각하기로 선택할 수는 있습니다. 비결은 투사되고 있는 공포 영화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그것을 끄고 그 자리에 다른 영화, 즉 믿음, 신뢰, 그리고 승리의 영화를 투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승리 영화 기법입니다. 먼저 당신의 두려움을 구체적으로 식별하고 이름을 붙이십시오. 둘째, 그 두려운 시나리오의 정반대, 즉 영광스러운 승리의 행복한 결말 장면을 만드십시오. 대중연설이 두렵다면 행복한 결말은 발표가 끝난 후 열광적인 박수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셋째, 두려움의 생각이 나타날 때마다 그것과 싸우지 말고 당신의 승리 영화를 투사할 시간이라는 알람처럼 사용하십시오. 20초라도 눈을 감고 당신의 승리 영화를 상영하고 승리의 감정을 이미 현실인 것처럼 느끼십시오. 밤에 잠들기 전에 이 투사를 수행하는 것이 가장 강력합니다. 성공의 감정을 느끼며 잠드십시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당신의 새 영화의 끊임없는 반복과 감정적 충전이 잠재의식 속의 낡은 두려움 프로그램을 덮었을 것입니다. 제10장 조화로운 마음. 선장과 선원이 하나가 될 때 투쟁이 멈추면 무엇이 남을까요? 당신 안에 내전이 끝나면 어떤 상태가 나타날까요? 평화, 힘, 조화입니다. 우리는 우리 여정의 정점, 즉 숙달의 최종 상태에 도달했습니다. 당신의 의식과 잠재의식이 더 이상 두 개의 상충하는 힘이 아니라 완벽한 시너지 속에서 작동하는 통일된 팀이 되는 상태입니다. 선장과 선원이 하나가 되는 순간입니다.
이 조화로운 마음의 상태에서는 자기 파괴가 사라집니다. 미루는 버릇이 녹아내립니다. 당신의 생명에너지 대부분을 소모했던 그 지치는 전투가 단순히 끝납니다. 그리고 내적 갈등에 낭비되었던 모든 에너지는 이제 당신의 삶을 의식적으로 창조한다는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해 해방됩니다. 조화로운 마음으로 사는 것에는 몇 가지 명백한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힘들이지 않는 행동입니다. 한때 엄청난 의지력을 필요로 했던 일들을 이제 자연스럽게 합니다. 둘째는 명확하고 끊임없는 직관입니다. 무한한 지혜와의 연결이 열린 채널이 됩니다. 셋째는 감정적 주권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기분의 희생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감정을 관찰하는 의식적인 공간입니다. 넷째는 가속화된 현실화입니다. 당신이 우주에 방출하는 신호는 절대적인 명료함과 힘을 가지며 아이디어를 심는 것과 외부 세계에서 수확하는 것 사이의 시간이 급격히 단축됩니다. 이 새로운 패러다임에서 당신 두 마음의 관계는 재정이 됩니다. 의식적인 마음인 선장은 더 이상 불안하고 통제적인 마이크로 매니저가 아닙니다. 선장은 비전을 품고 목적지를 선택하며 잠재의식인 선원을 신뢰합니다. 선원은 명확한 리더와 영감을 주는 비전으로 선장이 설정한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 지칠 줄 모르고 일합니다. 이것은 신뢰와 힘의 피드백 루프입니다. 이것이 바로 통일된 마음입니다. 아마 오랫동안 이 오케스트라는 지휘자 없이 연주해왔을 것입니다. 두려움의 바이올린은 불안한 멜로디를 연주했고 분노의 드럼은 갈등의 리듬을 쳤으며 기쁨의 플루트는 불협화음의 혼돈 속에서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여정을 통해 당신은 시끄러운 연주자들을 무대에서 쫓아내는 법을 배운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훨씬 더 강력한 것을 배웠습니다. 당신은 지휘대에 올라 지휘봉을 들고 지휘자가 되는 법을 배웠습니다. 당신은 모든 연주자가, 심지어 가장 까다로운 연주자조차도 교향곡 안에서 제자리가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당신은 두려움에게 자신감이라는 새로운 악보를, 원망에게는 용서의 악보를, 그리고 결핍에게는 풍요의 악보를 주는 법을 배웠습니다. 정신적 숙달의 목표는 텅 빈 극장의 침묵이 아닙니다. 그것은 잘 지휘된 오케스트라의 영광스러운 조화입니다. 그것은 당신 존재의 모든 음표, 즉 높고 낮음, 크고 작음을 취하여 당신이 살기로 선택한 삶의 장엄한 교향곡으로 통합하는 기술입니다. 당신이 바로 지휘자입니다. 악보는 당신의 의식적인 선택입니다. 그리고 당신에게서 발산되는 음악은 당신이 경험하는 현실입니다. 이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케스트라는 조율되었고 연주자들은 당신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신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휘봉을 드십시오. 당신의 새로운 삶의 콘서트가 지금 시작됩니다. 이 여정이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또 다른 희망의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언제나 당신 삶이라는 교향곡에 빛나는 지휘자가 되기를 바랍니다.